언니 바로 옆에 두고 하니까 더 짜릿하지 않아? 레시피만 찾으면 정신병원에 쳐넣고 끝내자. 평생 저렇게 붕대 감고 어둠 속에서 썩어가게 두는 거야. 여러분, 만약 3년 동안 내 눈과 발이 되어주던 가장 믿었던 남편과 동생이 사실은 내 뒤통수를 치고 있던 악마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편의 스릴러 영화 같은 역대급 복수극입니다. 기적적으로 시력을 되찾았지만 완벽한 복수를 위해 보이지 않는 척 살기로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가 검은 선글라스 뒤에서 지켜본 그들의 추악한 민낯, 그리고 절벽 끝에서 펼쳐지는 짜릿한 참교육의 현장.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3개월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조향사였습니다. 1g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코, 세상 모든 향기를 배합해 황금을 만들어내던 손, 하지만 그때 내게 남은 건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워진 청각과 짐승처럼 예민해진 후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들이 그날 밤 내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내 집, 내 침실,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인간들이 나를 갉아먹고 있는 쥐새끼들이라고 말입니다. 서인아, 입 벌려봐. 오늘 스테이크 굽기가 딱 좋아. 당신 좋아하는 미디엄 레어야. 내가 먹을게. 포크 줘. 아이 참, 또 고집부리네. 저번처럼 손 다치려고 그래. 그냥 내가 주는 대로 받아먹어. 당신 손, 이제 향수 만드는 손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손이잖아. 자, 강민재, 내 남편. 세상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3년 전 실험실 폭발 사고로 두 눈을 잃고 괴팍해진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남자.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고기 냄새 뒤에 숨겨진 그의 손끝에서 나는 냄새를 말입니다. 싸구려 담배 냄새, 낯선 여자의 파운데이션 가루 냄새, 그리고 묘하게 비릿한 쇠 냄새. 그는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육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손발을 묶어놓고 내 회사를, 내 재산을 야금야금 삼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맞다. 오늘 회사 이사회 있는 거 알지? 당신 위임장, 저번처럼 도장만 찍어주면 돼. 이번에 신사업 확장 건이라 중요하거든. 신사업? 내 허락 없이는 브랜드 확장 안 한다고 했잖아. 서인아, 당신 지금 앞도 안 보이는데 트렌드를 어떻게 읽어? 그냥 나 믿고 맡겨. 내가 당신 눈이잖아. 응? 형부, 아니 사장님, 지금 이사회 늦었어요. 차 대기시켰습니다. 최유라, 내 이복 동생이자 비서실장. 어릴 때부터 내 것을 탐내던 아이였습니다. 내 장난감, 내 옷, 내 성적표, 심지어 아버지의 사랑까지. 결국 내 눈이 멀자마자 비서실장 직함을 달고 실질적인 CEO 행세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현의 목소리 톤, 평소보다 반 옥타브 높았습니다. 뭔가 흥분해 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냄새, 화이트 머스크, 그리고 베르가못. 이건 더 센트의 신제품 시제품 향기였습니다.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내가 사고 직전까지 배합했던 바로 그 레시피. 왜 최유라 몸에서 개발실 출입 통제 구역에만 있는 그 향기가 났던 걸까요? 언니 식사 다 했어?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어디 아파? 아니야. 유라야, 너 혹시 향수 바꿨니? 냄새가 좋네. 아니. 그냥 쓰던 건데 언니가 요즘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 서인아. 당신 요즘 너무 신경과민이야. 약 먹을 시간 지났지? 유라야, 서인이 약 좀 가져와. 거짓말. 두 사람 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라의 맥박이 빨라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바닥을 짚는 힐소리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공기의 흐름조차 피부로 느껴진다는 걸 놈들은 몰랐습니다. 민재 씨, 나 좀 졸려. 침실로 데려다 줘. 그래, 약 기운 도나 보네. 푹 자. 우린 회사 다녀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세한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옷깃이 스치는 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틈새로 스며들어오는 결정적인 냄새. 오빠, 약 제대로 먹였어? 걱정 마. 치사량 직전까지 조절했으니까. 하루 종일 시체처럼 누워만 있을 거야. 그나저나 오늘 너한테서 나는 냄새 미치겠는데? 서인이 거 훔친 거야? 훔치긴. 원래 주인 못 알아보는 물건은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지. 이거 런칭하면 오빠랑 나 이 지긋지긋한 수발 노릇도 끝이야. 조금만 참아. 곧 요양원으로 보내버리고 우리가 다 가지면 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횡령이나 배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내 남편과 내 동생, 두 사람은 한 통속이 되어 나를 약물로 중독시키고 내 회사를 통째로 삼킨 뒤 나를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놈들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안 되었습니다. 그때 내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니까요. 저들은 힘이 있고 나는 약쟁이 맹인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소란을 피워봤자 정신 착란을 일으킨 불쌍한 아내로 취급받으며 정신병원 독방에 갇히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강민재, 최유라, 냄새가 나. 아주 역겨운 썩은 내가.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마자 저는 미친 듯이 화장실로 기어갔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방금 놈들이 억지로 삼키게 한 그 알약을 전부 개원했습니다. 위액이 식도를 태우는 고통보다 배신감이 주는 고통이 더 뜨거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눈동자는 여전히 초점 없이 흐릿했습니다. 3년 전 폭발 사고의 흔적, 하얗게 덮인 각막. 이 눈으로는 놈들의 표정을, 놈들의 증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와 냄새만으로는 법정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눈이 필요했습니다. 놈들의 추악한 민낯을 똑똑히 지켜보고 기록하고 파멸시킬 진짜 눈이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끝으로 서재 서랍을 뒤져 점자로 새겨진 명함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비밀리에 각막 이식을 진행해주는 닥터 슈미트. 성공 확률 30%. 실패하면 영원한 어둠 아니면 뇌 손상으로 인한 사망. 하지만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옥불 속이라도 들어가야 했습니다. 내 눈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여보세요. 닥터 슈미트? 저입니다. 홍서인. 수술 진행하겠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의 3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외로운 도박이었습니다. 담당 의사였던 닥터 슈미트는 수술 직전까지도 제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빛을 다시 볼 확률은 고작 30%, 실패하면 시신경이 완전히 타버려 영영 암흑 속에 갇힐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마취 가스에 취해 의식이 흐려지는 그 순간에도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제게 자비를 베풀지 마소서. 다만 놈들의 심장에 복수의 칼날을 꽂을 수 있도록 제발 제 눈만은 뜨게 해주소서. 그리고 기적은 찾아왔습니다. 수술 후 붕대를 풀던 날 저는 닥터 슈미트의 넥타이 무늬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호하는 대신 의사의 손을 잡고 차갑게 부탁했습니다. 차트에 수술 실패라고 적어달라고 말입니다. 아직은 놈들을 속이기 위해 어둠 속에 숨어야 할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수술에 실패한 비운의 CEO가 되어
극비리에 귀국했고 곧바로 청담동 병원의 VVIP 특실로 옮겨졌습니다. 남편과 동생에게는 차도 없다는 거짓 보고가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놈들은 제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입원 수속을 밟으러 나갔고 유라는 전화를 받으러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피고 연기를 위해 눈을 가리고 있던 두꺼운 붕대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했던 압박감이 사라지고 마지막 거즈 한 장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저는 감고 있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아, 역시 빛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 확인했던 그 선명한 세상이 그대로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쏟아지는 하얀 오후의 햇살, 화장대 거울 속에 비친 창백하지만 도끼로 서린 제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막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제 눈은 완벽하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세상을 지배할 준비가 된 홍서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재와 최유라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붕대를 대충 감아 눈을 가리고 침대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깊은 잠에 빠진 척 호흡을 골랐습니다. 방금 스위스에서 돌아온 환자니 피곤해서 자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온몸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습니다. 서인이자네. 약 기운이 아직 안 빠졌나 봐. 잘 됐네. 깨어있으면 징징거리는 거 받아주느라 피곤한데. 오빠 문 잠갔어? 어차피 쟤 한번 잠들면 업어가도 몰라. 그들은 제 숨소리가 고른 것을 확인하고는 안심한 듯 소파 쪽으로 이동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귓속말에 가까운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듣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놈들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 시력을 잃은 대가로 제 청각이 기형적으로 발달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 제 귀에는 그들의 은밀한 속삭임이 마치 고막을 때리는 천둥 소리처럼 또렷하게 꽂혔습니다.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붕대 틈새로 실눈을 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눈으로 확인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 강민재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앉자 최유라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의 무릎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옆에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 취급하며 서로의 입술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역겨움의 위장이 뒤틀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상상만 했던 것과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내 남편의 손이 내 동생의 허리를 감싸고 내 동생의 손이 내 남편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는 저 더러운 광경. 저 짓거리를 그동안 제가 바로 옆에서 자고 있을 때도 해왔던 겁니다. 유라야. 레시피는 아직도 못 찾았어? 거의 다 찾았어. 언니 노트북 암호만 풀면 돼. 그 신제품 트루스 배합 비율만 손에 넣으면 바로 런칭하고 언니 지분까지 싹 가져올 수 있어. 천만다행이야. 수술 실패해서. 만약 진짜 눈이라도 뜨고 돌아왔어 봐. 일이 얼마나 복잡해졌겠어? 그러게. 만약 시력 돌아왔으면 우리가 직접 처리했어야 했을 텐데. 차라리 잘 됐어. 손 안 대고 코 풀게 생겼잖아. 걱정 마. 어차피 이제 평생 장님인데 뭘 어쩌겠어? 레시피만 찾으면 적당히 정신병원에 쳐넣고 끝내자. 알코올 의존증의 망상 장애라고 진단서 끊어줄 의사. 내가 섭외해놨어. 정신병원 그리고 죽음.
그것이 놈들이 저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엔딩이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당장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나 다 보인다고 이게만도 못한 것들아 라고 소리치며 저들의 얼굴을 핥히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고 참아냈습니다. 지금 들키면 저는 죽습니다. 법이고 뭐고 저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저를 정말로 죽일 인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힘이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방금 되찾은 이 비밀스러운 두 눈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볼일을 마치고 나갈 때까지 시체처럼 누워 그 모든 것을 듣고 지켜보았습니다. 놈들의 추악한 민낯이 제 눈동자에 독처럼 새겨졌습니다. 잠시 후 인기척이 멀어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감았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천장을 노려보는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맹렬한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안심해라. 내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라고 믿어라. 너희의 그 방심이 너희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테니까. 나의 위험한 이중생활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다. 귀국 후 제게 펼쳐진 이중생활은 매 순간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눈을 떴지만 감아야 했고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척해야 했습니다. 낮 동안 저는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집안을 헤매는 무력하고 어리석은 맹인 연기를 완벽하게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고역이었던 순간은 눈앞에 뻔히 보이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장애물을 일부러 피하지 않고 부딪혀야 할 때였습니다. 정강이가 멍들고 손등이 찢어져 피가 맺혔지만 그 육체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짐승처럼 바닥을 구르며 신음할 때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비웃음과 경멸 어린 시선을 참아내는 것이야말로 뼈를 깎는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어머 언니, 조심 좀 하지. 이게 얼마짜리 꽃병인데 또 깼어? 눈이 안 보이면 가만히나 있지. 왜 자꾸 돌아다녀서 사고를 쳐? 아유 진짜 집안 꼴이 하루도 성할 날이 없네. 유라야, 빗자루 가져와. 서인아, 당신은 제발 부탁인데 그냥 소파에 얌전히 좀 앉아 있어. 당신 뒷수습하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 저는 깨진 꽃병 조각 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허공을 더듬거리는 척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그들의 표정이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짜증 섞인 얼굴로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고 유라는 귀찮아 죽겠다는 표정으로 깨진 조각들을 대충 발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다친 저에 대한 걱정이나 가족으로서의 연민 따위는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빨리 치워버려야 할 귀찮은 쓰레기를 바라보는 혐오감만이 가득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 그들의 뺨을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 안쪽을 꽉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그들의 그 오만함과 방심이 역설적으로 제게는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확신했기에 제 바로 코앞에서 대놓고 회사 돈을 횡령하고 더러운 애정 행각을 서슴지 않았으니까요. 오빠, 이번에 법인 계좌에서 빼돌린 자금, 페이퍼 컴퍼니 쪽으로 잘 들어갔지? 세무조사 나오면 골치 아파져. 완벽해. 걱정 마. 이 여편네 도장만 있으면 추가 담보대출도 문제없어. 그 돈 들어오면 우리 런칭할 브랜드 마케팅비로 좀 넉넉하게 쓰자고. 강남 한복판에 빌딩 하나 올리는 것도 금방이야. 언니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인데 우리가 너무 막 쓰나? 뭐 어차피 주인도 못 알아보는 돈인데 잘 쓰는 사람이 임자지. 상관없어.
어차피 곧 병원에 들어갈 사람인데 돈이 무슨 소용이야. 죽기 전에 우리한테 기부하고 가는 셈 치면 되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킬킬거리며 제 재산을 찢어발길 계획을 세우는 두 사람의 모습이 제 선글라스 너머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유라의 허벅지를 주무르며 짓는 그 탐욕스러운 미소, 제 험담을 안주 삼아 와인을 마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허공을 응시하며 멍한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지금의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저는 그 분노를 차갑게 식혀 복수의 칼날로 갈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놈들의 규칙적인 콧꼬리 소리가 들려올 때면 진짜 홍서인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소리 없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지만 더 이상 지팡이는 필요 없었습니다. 제 눈은 어둠 속에서도 놈들의 흔적을 쫓을 수 있을 만큼 야생 짐승의 눈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특수 장비를 꺼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뿔테 안경 같지만 렌즈 미간에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어 제가 보는 모든 것을 고화질로 녹화할 수 있는 스마트 안경이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쓰고 가장 먼저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엄두도 못 냈을 금고 앞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낮에 남편이 금고를 열 때 맹인인 척 그의 곁에 서서 그가 누르는 비밀번호를 어깨 너머로 똑똑히 봐두었습니다. 제 생일과 유라의 생일을 조합한 그 역겨운 숫자를 말입니다. 삐삐빅. 경쾌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금고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판도라의 상자처럼 그들의 죄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해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내역, 유라의 차명 계좌로 빼돌린 수십억 원의 비자금 장부, 그리고 제 명의를 도용해 작성한 불법 계약서들까지.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서류 한 장 한 장을 안경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찰칵, 찰칵. 소리 없는 셔터가 눌릴 때마다 놈들의 목줄이 하나씩 죄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유라의 방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유라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베개로 눌러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저는 냉정하게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뻔했습니다. 04개. 보안의식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그 게으름이 고마울 지경이었습니다. 노트북 안에는 프로젝트 트루스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고 직전까지 밤을 새워가며 완성했던 신제품 향수의 배합 레시피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유라의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제 영혼을 훔쳐간 도둑년이 바로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꼴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내 모든 노력이, 내 모든 열정이 저런 인간의 손에 놀아나고 있었다니. 저는 입술을 깨물며 그 모든 파일과 이메일 내역을 빠짐없이 녹화하고 제 개인 클라우드로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그리고 가장 끔찍한 증거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내려가 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게 챙겨주는 약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안경의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게 남편과 동생이 나에게 매일 먹이는 약입니다. 겉보기엔 제가 처방받은 우울증 치료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세요. 저는 핀셋으로 알약 하나를 집어 카메라 렌즈 앞에 비쳤습니다. 미세하게 다른 색깔, 그리고 묘하게 탁한 광택. 그것은 고용량의 수면제와 강력한 환각 성분이 섞인 불법 약물이었습니다. 저를 서서히 미치게 만들고 결국엔 뇌를 망가뜨려 폐인으로 만들기 위한 독약이었던 겁니다. 저는 약통을 들고 카메라를 향해, 아니 훗날 법정에서 이 영상을 보게 될 판사와 배심원들을 향해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이 약으로 제 정신을 죽이고 제 영혼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백한 살인 미수의 증거입니다. 모든 증거 수집을 마치고 다시 침실로 돌아오는 길 거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3년 전 사고로 잃어버렸던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던 CEO 홍서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푸르게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더 마음껏 떠들고 더 마음껏 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서 뱉은 그 더러운 말들이, 너희들이 저지른 그 추악한 행동들이 결국 너희를 가둘 차가운 감옥의 창살이 될 테니까. 내 눈은 이제 단 한순간도 너희를 놓치지 않을 거야. 놈들의 파멸이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증거 수집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기다려왔던 순간이 기어코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남편 강민재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니 평소보다 더욱 부드럽고 끈적한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 보여. 밤에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고 집에만 갇혀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 우리 내일 한적한 별장으로 가서 요양 좀 하다 올까? 공기도 좋고 당신 좋아하는 파도 소리도 실컷 들을 수 있잖아.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쉬다 오자. 겉으로는 아내를 걱정하는 헌신적인 남편의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서늘하고 비릿한 살기를 단번에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별장은 동해에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 위에 위태롭게 지어진 곳이었습니다. 난간이 낮고 바람이 거센 그곳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발을 헛디뎌 추락사하기에는 혹은 실족사로 위장해 처리하기에는 더없이 완벽한 장소였지요. 그것은 요양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정신병원에 가두거나 사고사로 위장해 깔끔하게 죽여버리려는 그들의 마지막 덫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경고음을 울려댔습니다. 당장이라도 싫다고, 가기 싫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심을 품은 그들이 집안에서 더 끔찍하고 난폭한 방법으로 저를 해칠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강제로 납치하다시피 끌고 갈 수도 있었겠지요. 피할 수 없다면 부딪혀야 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제 발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쓰고 있던 선글라스 너머로 저를 뚫어져라 관찰하고 있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힘겹게 올려 최대한 밝고 순진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요즘 가슴이 너무 답답했는데 잘 됐다. 당신 말대로 푹 쉬고 싶어. 가서 당신이 좋아하는 와인도 한잔하자. 제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남편과 옆에 앉아있던 유라가 안도의 눈빛을 교환하는 것이 제 눈에 똑똑히 보였습니다. 걸려들었다는 듯한 그들의 묘한 미소.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흘러간다고 믿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지만 사실 그 덫을 향해 걸어가는 건 제가 아니라 그들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집안에는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드는 척하다가 놈들의 숨소리가 깊어지자 이불 속에서 은밀하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그동안 목숨을 걸고 스마트 안경으로 녹화해둔 횡령장부, 불륜 현장, 그리고 약물을 바꿔치기하는 영상 파일들을 모두 암호화하여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 증거들만큼은 세상에 공개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 그림자처럼 뒤에서 저를 도와주던 사설 경호팀장과 담당 형사에게 예약해둔 이메일을 전송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동해 절벽에 있는 별장으로 출발합니다. 제가 별장에 도착하고 3시간 뒤에 제 위치 신호가 끊기거나
제가 가진 호출기의 구조 요청 버튼이 눌리면 그 즉시 병력을 투입해 주십시오. 놈들은 흉기를 소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증거 파일은 이 메일에 첨부했습니다. 전송 완료 버튼을 누르자 손끝에서 짜릿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되돌릴 길은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또 다른 지팡이를 꺼냈습니다. 겉보기에는 제가 평소에 짚고 다니던 흰색 맹인용 지팡이와 똑같이 생겼지만 손에 쥐어지는 그 묵직한 무게감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내부는 고강도 티타늄 합금으로 채워져 있었고 손잡이의 특수 버튼을 누르면 길이가 늘어나며 강력한 호신용 3단봉으로 변하는 특수 제작된 무기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지팡이를 휘둘러 보았습니다. 붕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저를 지탱하는 연약한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키고 놈들을 심판할 저의 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짐을 챙겨 나온 우리는 별장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남편이 제 여행 가방을 트렁크에 싣고 문을 닫았습니다. 쿵 하는 그 둔탁한 소리가 마치 제 관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편은 기분이 좋은지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조수석에 앉은 유라는 창문을 내리고 들뜬 목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와, 날씨 진짜 좋다. 언니, 오늘따라 파도 소리가 되게 잘 들릴 것 같아. 그치? 바다 냄새도 너무 좋다. 그래, 그러게. 정말 기대된다.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르는데 날씨라도 좋아야지. 제 뼈 있는 농담에도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렸습니다. 그저 제가 수술 실패를 비관해서 하는 자조적인 소리라고 착각했겠지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붉게 물든 단풍나무, 그리고 멀리서 반짝이는 끝없는 바다. 3년 만에 제 눈으로 직접 보는 세상은 눈물이 날 만큼 아름다웠지만 제 바로 옆에 앉은 인간들의 속내만은 시커먼 갯벌처럼 썩어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살인 계획을 세우며 보러 가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차가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인적은 점점 드물어졌고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절벽 위 별장이 가까워질수록 공기마저 서늘하게 변해갔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인 특수 지팡이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사냥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내가 준비한 지옥은 너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스펙터클할 테니까. 그렇게 저는 제 발로 놈들이 파놓은 무덤 속으로, 아니 놈들의 무덤이 될 그곳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친 파도 소리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귀를 때리는 동해의 가파른 절벽 위 별장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놈들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습하고 차가운 바람에 섞여 죽음의 냄새가 비릿하게 풍겨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다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이곳에서 저를 처리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는 놈들의 살기가 공기 중에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팡이를 의자 옆에 내려놓고 그들이 이끄는 대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제 앞에는 이미 차갑게 식어가는 요리들이 놓여 있었지만 놈들의 관심사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로지 테이블 중앙에 놓인 와인병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뽕 하고 코르크 마개가 열리는 경쾌한 소리가 났고 곧이어 꼴꼴꼴하며 붉은 액체가 잔에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강민재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게 와인잔을 건넸습니다. 서인아, 이거 받아.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빈티지 와인이야. 오느라 고생했는데 이거 한 잔 마시고 푹 자. 그러면 기분이 훨씬 나아질 거야. 저는 그가 건넨 잔을 받아들지 않고 가만히 코끝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가 말한 빈티지 와인이라면 응당 느껴져야 할 그윽한 오크 향이나 풍부한 과일 향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한민국 최고의 조향사였던 제 예민한 후각을 사정없이 찌르는 것은 혀가 아릴 정도로 독하고 인위적인 화학약품 냄새였습니다. 그것은 수면제였습니다. 그것도 알약 몇 개 수준이 아니라 코끼리도 단번에 쓰러뜨릴 만큼 치사량을 가루로 빻아 섞어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와인을 마시는 순간 저는 10분 안에 의식을 잃게 될 것이고 놈들은 잠든 저를 안아 올려 이 난간 아래 검푸른 바다로 던져버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실족사 혹은 비관 자살로 위장해 뉴스에 내보내겠지요. 그때 제 맞은편에서 규칙적이고 건조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타닥, 타닥, 타닥.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제 이복 동생 최유라였습니다. 이 야심한 시각에 휴식을 위해 온 절벽 위 별장 테라스에서 급한 업무를 볼리는 만무했습니다. 그 소리의 정체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제 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을 견딜 수 없어 먼저 떠납니다. 남편과 동생에게 짐이 되기 싫습니다. 아마도 그런 뻔하고 진부한 문장들을 나열하며 제 죽음을 완벽한 자살로 포장하고 있었겠지요. 자신이 죽일 언니의 바로 맞은편에 앉아 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가짜 편지를 쓰고 있는 그 태어남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 건조하고 기계적인 키보드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쇠꼬챙이로 긁어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인아, 뭐해? 안 마시고. 향이 날아가잖아. 어서 마셔. 남편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잔을 찾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제가 눈치챘을까봐 불안했는지 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제 굳은 손가락을 하나씩 펴서 그 독이 든 와인잔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제 손등에 닿은 그의 손은 축축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제 손으로 죽이기 직전의 흥분 때문인지 아니면 살인을 앞둔 본능적인 두려움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손길은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불쾌했습니다. 자, 내가 잡아줄게. 흘리지 말고. 원샷해. 이거 마시면 아주 편안해질 거야. 당신을 괴롭히던 모든 고통이 사라질 거라고. 나만 믿어. 편안해질 거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저를 유혹하는 뱀의 혀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손에 들린 와인잔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찰랑거리는 이 붉은 액체는 술이 아니라 놈들이 제게 건넨 사약이었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 그 거짓된 시간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그들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쓴 짙은 검은색 선글라스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똑똑히 아주 적나라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선글라스라는 얇은 막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 죽어 없어질 불쌍한 아내를 보고 있었지만 저는 파멸 직전의 악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등지고 선 그의 얼굴에는 비릿하고 역겨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 눈동자는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제 재산을 차지하고 싶다는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서 노트북 화면 너머로 유라가 힐끔거리며 저를 쳐다보는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 역시 빨리 마시라고
어서 마시고 죽어버리라고 재촉하는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를 가족이라 불렀던 그들의 얼굴 어디에도 일말의 죄책감이나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주는 건데 마셔야지. 이제 정말 편안해지고 싶어. 저는 짐짓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천천히 와인잔을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제 말에 남편의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이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이 잔을 비우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니까. 저는 손목에 힘을 주며 그들의 방심이 극에 달하는 그 마지막 타이밍을 쟀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테라스를 감돌았고 제 눈은 선글라스 뒤에서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제 손에 들린 와인잔은 마치 놈들의 목숨줄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액체 위로 비치는 달빛이 서늘하게 일렁였고 코를 찌르는 독한 수면제 냄새가 제 인내심의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은 남편 강민재와 옆에서 유서를 쓰고 있던 동생 최유라의 시선이 오로지 제 입술과 와인잔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서 마시라고, 어서 죽어버리라고 재촉하는 그 탐욕스럽고 살기 어린 눈동자들을 저는 선글라스 너머로 마지막까지 똑똑히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주는 건데 마셔야지. 이제 편안해지고 싶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기하며 천천히 잔을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놈들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번지는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목의 스냅을 이용하여 잔에 들어있던 붉은 와인을 강민재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려버렸습니다. 차악하는 소리와 함께 얼음장 같던 정적이 깨졌습니다. 독이 든 와인이 그의 눈과 코, 그리고 그가 자랑하던 명품 셔츠 위로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아, 너 미쳤어? 눈 따가워. 이게 무슨 짓이야? 강민재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쥐고 의자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독한 약품이 섞인 와인이 점막을 자극했는지 그는 짐승처럼 뒹굴며 괴로워했습니다. 옆에서 타자기를 두드리던 유라가 기겁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제가 앞이 보이지 않아 실수를 한 것이라 착각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언니,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조심 좀 하지 갑자기 왜 그래? 미쳤어? 오빠 괜찮아? 눈 좀 떠봐. 그들이 당황해서 허둥지둥하는 그 짧은 혼란의 시간.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던 그 답답하고 짙은 검은색 선글라스를 아주 천천히 벗었습니다. 탁 하고 선글라스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달빛이 테라스로 쏟아져 들어왔고 제 두 눈은 어둠을 뚫고 그들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놈들이 보아왔던 초점 없이 흐릿하게 죽어있던 회색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조향사이자 CEO로서 세상을 호령하던 홍서인의 맑고 또렷한 흑갈색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내며 욕설을 퍼붓던 강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마치 메두사를 본 것처럼 그 자리에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유라 역시 저를 보고는 뒷걸음질 치다가 의자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가 공포로 인해 탁구공만큼이나 커져 있었고 입은 떡 벌어진 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치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간 줄 알았던 시체가 뚜껑을 열고 걸어 나온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표정이 딱 저랬을 겁니다. 눈이, 그 눈. 강민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뻐끔거렸습니다. 그의 뇌가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찾지도 허공을 더듬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또각 구두 굽소리를 명쾌하게 울리며 그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흔들림 없는 시선, 당당한 어깨, 정확한 걸음걸이. 그것은 맹인의 걸음이 아니라 심판자의 행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강민재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와인으로 얼룩져 엉망이 된 그의 넥타이를 제 손으로 직접 잡아주었습니다. 제 손길이 닿자 그는 감전이라도 된 듯 흠칫 놀랐지만 공포에 질려 도망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넥타이를 단단하게 조여주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 올리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내가 고쳐줄까? 당신은 옷매무새가 중요하잖아. 저승길 갈 때도 말이야. 으악, 귀신이야. 이거 나. 그제야 정신이 든 강민재는 불에 대기라도 한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뒤로 기어 물러났습니다. 유라 역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 시선을 피하며 식탁 밑으로 숨으려 했습니다. 언니, 언제부터 보인 거야? 설마, 아까부터 다 보고 있었어? 우리가 하는 거 다 본 거야? 저는 대답 대신 테이블 밑에 미리 숨겨두었던 소형 빔 프로젝터의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별장의 하얀 벽면을 향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위잉하는 기계음과 함께 어둠이 내려앉은 벽 위로 거대한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영상 속 배경은 병원 복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집 거실이었습니다. 화면 속 앵글은 천장 구석, 에어컨 위쪽에서 거실 전체를 훤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강민재와 최유라는 소파 위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저는 침실에 갇혀 있다고 믿었기에 놈들은 아주 자유롭고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저를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번 여행 가서 처리하는 거 확실한 거지? 나 이제 기다리기 지겨워. 당연하지. 절벽 산책로 쪽에 CCTV 없는 사각지대 봐뒀어. 거기서 밀어버리면 끝이야. 실족사로 위장하면 경찰도 몰라. 어차피 눈도 안 보이는 애가 발 헛디딘 거 누가 의심하겠어? 아,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언니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언니 죽으면 보험금이랑 회사 지분 다 오빠 거 되는 거지? 우리 그거 받으면 바로 몰디브 가는 거다. 서로의 몸을 탐하며 시시덕거리는 그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제 죽음을 여행 계획 짜듯 가볍게 이야기하는 그 악마 같은 목소리들이 고화질 CCTV 화면처럼 선명하게 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뻔뻔하고 추악한 민낯이 거대하게 드러나자 강민재는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했고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방 안에 처박혀서 울고만 있는 줄 알았겠지. 그래서 너희는 몰랐던 거야. 너희가 골아떨어진 새벽마다 거실 액자 뒤, 에어컨 위, 화분 속에 초소형 카메라와 도청기를 심어놨다는 사실을 말이야. 저는 화면 속에 그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바닥에 주저앉은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희열을 느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잘 봐도 이게 너희들의 영정사진이 될 테니까. 내가 눈이 멀었다고? 천만에. 나는 지난 3개월 동안 너희가 밥 먹고 숨 쉬고 죄 짓는 모든 순간을 내 집 안방극장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 어때? 내가 연출하고 너희가 주연한 이 막장 드라마가 꽤 재미있지 않아?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저를 벼랑 끝으로 몰고 온 사냥꾼이 아니라 제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다가 스스로 지옥불 속으로 걸어 들어온 멍청한 먹잇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공포에 질려 덜덜 떨고 있는 그들의 눈동자를 보며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려왔던 진정한 개안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얀 별장 벽면을 가득 채웠던 영상이 끝나고 파도 소리만이 다시금 테라스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조금 전과는 질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숨막히도록 무거운 진공 상태와도 같았습니다. 제 앞에 있는 두 사람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핏기라고는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이 낱낱이 까발려진 순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공포가 그들의 전신을 휘감고 있는 것이 제 눈에도 훤히 보였습니다. 남편 강민재는 마치 고장난 로봇처럼 삐걱거리며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성이 마비되고 본능만이 남은 궁지에 몰린 쥐새끼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듯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너 언제부터 본 거야? 대체 언제부터 다 보고 있었던 거야? 그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과일을 깎기 위해 놓아둔 날카로운 과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날 가지고 놀아? 죽어. 너만 없으면 돼.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리는 속삭임이었지만 이내 악에 바친 비명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했던 범죄 계획이 자신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눈먼 아내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인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고 공포는 곧 살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식탁 위를 더듬거렸습니다. 너만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그는 과도를 집어들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고 주저앉았습니다. 번들거리는 칼날이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고 그의 거친 숨소리가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들려왔습니다. 보통의 여자였다면 그 살기에 눌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얼어붙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로지 소리와 공기의 흐름만으로 세상을 읽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그의 움직임은 오히려 느리게만 느껴졌습니다. 그가 발을 내딛는 박자, 거친 호흡이 터져나오는 간격, 그리고 칼을 쥔 손에 들어가는 힘의 방향까지 제게는 모든 것이 슬로 모션처럼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저는 당황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오른손에 쥐고 있던 맹인용 흰 지팡이의 손잡이 버튼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차르륵. 경쾌한 금속성 소음과 함께 평범해 보이던 지팡이의 외피가 벗겨지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고강도 티타늄 3단봉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이 순간만을 위해 특수 제작한 저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죽어버려. 강민재가 칼을 쥔 팔을 높이 쳐들고 제 심장을 향해 내리꽂으려는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살짝 왼쪽으로 비틀어 그의 공격 궤적을 피했습니다. 칼끝이 제 옷깃을 스치고 허공을 갈랐습니다. 중심을 잃고 앞으로 쏠리는 그의 빈틈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온몸에 회전력을 실어 3단봉을 휘둘렀습니다. 묵직한 티타늄 봉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 칼을 쥐고 있는 그의 오른쪽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빡! 하는 둔탁하고 끔찍한 파열음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였습니다. 으악! 내 손목. 강민재는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과도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웅크리는 그의 왼쪽 정강이를 향해 다시 한번 정확하고 매섭게 3단봉을 내리쳤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무릎을 꿇으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3년간 저를 짓밟고 기만하고 조롱했던 그 거대한 악의 실체치고는 너무나도 허무하고 볼품없는 몰락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져 뒹구는 남편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고통과 충격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땀과 콧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귓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말했지? 3년 동안 앞이 안 보여서 청각이 발달했다고. 내가 숨 쉬는 소리, 내 근육이 움직이는 소리만 들어도 내가 어디를 찌르려고 하는지 다 보여. 내 놈은 나를 이길 수 없어. 너는 썩어 빠진 욕망으로 움직이지만 나는 생존 본능으로 움직이니까.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던 최유라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강민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이 살 길을 찾아 테라스 난간 쪽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린 그녀는 몇 발자국 가지 못하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꼴사납게 바닥을 기어가며 살려달라고 중얼거리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저런 비겁한 인간들에게 내 인생을, 내 회사를 송두리째 빼앗길 뻔했다니. 바로 그 순간 멀리서부터 밤 공기를 찢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던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별장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번쩍이는 불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테라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제가 미리 보내둔 구조 신호를 받고 출동한 경찰 특공대와 형사들이었습니다. 꼼짝 마. 무기 버리고 엎드려.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쳐 쓰러져 있는 강민재와 기어가는 최유라를 제압했습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그들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찰칵 하고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의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거 이거 놓으라고. 난 잘못 없어. 다 저 남자가 시킨 거야.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언니가 말 좀 해봐. 나 언니 동생이잖아. 최유라는 형사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악을 쓰며 저를 불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죽이려 유서를 쓰던 손으로 이제는 제게 구원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재 역시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무어라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그의 말은 제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들의 보호를 받으며 그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수갑을 찬 채 무릎 꿇린 두 사람. 그토록 거대해 보이던 제 공포의 대상들은 이제 불빛 아래 드러난 초라한 범죄자들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바닥에 던져 구두굽으로 지시겨 깨뜨렸습니다. 와작하고 렌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쓰고 있던 맹인이라는 가면, 그리고 제가 겪었던 지옥과 작별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마지막 선고를 내리듯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어둠, 이제 실컷 즐기게 될 거야. 감옥이라는 곳은 창문도 작고 불빛도 희미해서 아주 어둡다고 하더라고. 거기서 평생 썩어가면서 매일매일 후회해.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뼈저리게 느끼면서 말이야. 그리고 기억해. 너희를 그 지옥으로 보낸 건 너희가 무시했던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눈이었다는 걸. 형사들이 그들을 일으켜 세워 연행해 갔습니다. 끌려가는 내내 뒤를 돌아보며 저주를 퍼붓는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테라스에는 다시 파도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 소리는 더 이상 죽음의 냄새를 씻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청량한 바다의 숨소리였습니다. 저는 난간을 짚고 서서 검푸른 바다 위로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두 눈에 비친 달빛이 눈물이 날 만큼 시리도록 아름다웠습니다. 3년 만에 정말로 혼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저는 3년 만에 진정으로 자유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별장을 뒤덮었던 요란한 사이렌 소리는 제 인생의 이막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았습니다. 경찰 특공대에 의해 질질 끌려가는 강민재와 최유라의 모습은 다음 날 아침 뉴스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재벌가 자매의 비극, 탐욕이 부른 살인 미수국,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고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로 동정받으며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제 방식이 아니었으니까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일주일 뒤 저는 더 센트의 본사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늘 남편의 부축을 받거나 휠체어에 앉아 고개 숙인 채 들어오던 그곳을 저는 제 두 다리로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놀라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CEO 집무실이 있는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제가 비로소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음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제가 단상 위로 올라가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강렬한 빛에 눈이 부셔 고개를 돌렸겠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그 빛은 저를 공격하는 화살이 아니라 저의 부활을 축하하는 조명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마이크 앞에 선 저는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아주 차분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시력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추악한 민낯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어둠 속에 가두려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대표님, 그럼 시력은 완전히 회복되신 겁니까? 남편분의 범행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이번에 발표할 신제품이 그 사건과 관련이 있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단상 위에 놓인 벨벳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맑고 깊은 호박색의 액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그토록 훔치고 싶어 했던 제가 피눈물로 완성한 바로 그 향수였습니다. 이 향수의 이름은 트루스, 진실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끝내 썩지 않고 피어나는 향기, 거짓으로 덮을 수 없는 본질을 담았습니다. 저는 이 향수를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에게 바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세먼지 한 톨, 도로 위에 자동차 불빛 하나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이 세상이 참으로 경이로웠습니다. 문득 지금쯤 전혀 다른 풍경을 보고 있을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 구치소 독방에 갇힌 강민재와 최유라는 아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면회도 거절하고 변호사 접견도 막아버린 제가 그들에게 보낸 것은 딱 하나, 편지 한 통뿐이었습니다. 교도관의 말에 따르면 강민재는 제 편지를 받자마자 미친 듯이 찢어발기며 발광했다고 했고 최유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제가 보낸 편지는 일반적인 편지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얀 종이 위에는 잉크로 쓴 글씨 대신 올록볼록한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점자 편지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제 편지를 받고도 단 한 글자도 읽지 못했습니다. 3년입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시각장애인인 제 곁에서 손과 발이 되어주겠다고, 눈이 되어주겠다고 떠들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제 언어인 점자를 배우려는 노력조차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저를 속이고 기만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까요. 그들에게 그 하얀 종이 위의 점들은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암호이자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대체 내가 무슨 말을 썼을까? 혹시 또 다른 증거가 있는 건 아닐까? 궁금해서 미쳐버리겠지만 평생 알 수 없겠지요. 그것이 그들의 기만에 대한 저의 마지막 대답이자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세상을 속인 대가는 영원한 암흑뿐이다. 너희가 갇힌 그곳에는 내가 맡았던 썩은 냄새와 내가 들었던 절망의 소리만 가득하겠지. 부디 그 어둠 속에서 너희의 죄를 뼛속까지 씹어 삼키길 바란다. 나의 눈은 이제 더 이상 너희를 향하지 않아. 나는 빛 속으로 걸어갈 테니 너희는 영원히 그 그림자 속에 머물러라.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두운 감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뜻도 모를 점자 편지를 붙들고 공포에 떨고 있을 그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읽을 수 없는 편지는 그들을 의심과 불안의 감옥에 영원히 가두어 둘 것입니다. 모든 업무를 마치고 회사 로비를 걸어 나오는 길, 퇴근길에 쌀쌀한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의 팔을 잡거나 지팡이에 의지해야만 걸을 수 있었던 이 길을 저는 혼자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거리에 네온사인 불빛이,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이, 쇼윈도에 비친 제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둥근 달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게는 지팡이도 검은 선글라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두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제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빛조차 잃어버린 순간이 온다면 그대로 주저앉으셨을까요?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진정한 눈은 얼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시한다면 어둠은 결국 걷히고 진실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어둠을 지나 다시 빛을 찾은 제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세상의 모든 억울함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사이다 같은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에도 언제나 환한 빛과 향기로운 진실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